10장 4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짝 모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추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모집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남학생, 여학생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었죠. 물론 이런 데이터 값들을 서로 독립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이미 10장 2절과 10장 3절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짝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백신을 투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 백신을 투여를 했을 때 이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전과 후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과적으로 같은 대상에다가 어떤 약을 투여하기 전과 투여한 후에 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할 때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짝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짝 자료 또는 짝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짝 자료에 대해서 이들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독립적인 남학생의 평균 체중, 여학생의 평균 체중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니까 이 자료가 종속적인 자료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두 모집단이 확률적으로 독립이었을 때는 공분산이 0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렇게 종속적인 자료라면 공분산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공분산을 계산해서 구하나 그냥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각각의 모평균을 계산해서 그 모평균의 차를 계산하거나 또는 모비율의 차를 직접 계산한 거나 결과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공분산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약을 투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모비율이라든가 또는 모평균을 계산하고 약을 투여하고 난 후에 모평균이나 또는 모비율을 조사를 해서 그 차를 비교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와 같은 짝 자료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짝 모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추론입니다. 즉 뮤1 어떤 약을 투여하기 전에 평균을 구했다든가 뮤2 투여하고 난 후에 평균을 구했다든가 이렇게 짝 모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추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모비율에 대한 차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비율은 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 데이터 값을 x1i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x11, x12, x1n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 약을 투여하기 전에 있는 어떤 반응을 본 거라면은 x21, x22는 약을 투여하고 난 후에 각각의 사람에다가 이제 약을 투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한 평균과 이 자료에 대한 평균을 각각 구해 봤을 때 우리는 그 평균을 여기는 이제 뮤1, 여기는 뮤2라 놨을 때 우리의 관심은 이 차 뮤1 마이너스 뮤2 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차에 대한 평균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뮤d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분산을 계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도 시그마1의 제곱, 시그마2의 제곱이 이렇게 모분산이 있었더라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차를 계산할 때 시그마 d의 제곱 자, 이렇게 첨자 d는 디퍼런스 약자를 쓴 것뿐이에요. 데이터의 차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차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모평균 그리고 모분산을 각각 이런 기호를 썼을 때 얘네들은 미지의 값이에요. 얘네들을 우리가 추론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을 생각하고 그걸 D 바라 표시한 것 뿐이고요. 표본 분산을 SD 제곱이라 놨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모평균의 추정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당연히 표본 평균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분포 이론에서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모분산에 가장 적합한 것도 역시 표본 분산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표본 분포 단원에서 충분히 학습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뮤d를 추정을 할 때 추정량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또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 형태가 나오고요. 그 데이터의 차에 대한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시피 여기 표본 평균을 D 바라 쓴 거잖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 추정량으로서,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형태예요. 자, 이제 데이터가 n개가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n분의 SD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여기다 양의 제곱권을 취하면 되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다음 같은 검정 통계량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서도 우리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울 때 우리는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각각 우리가 뮤 D를 이용해서 뮤 D가 0이냐 뮤 D가 0이 아니냐 이런 걸 좀 따지려고 합니다. 뮤 D가 0이라는 얘기는 차이에 대한 평균이 0이라는 얘기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차이가 없다. 이 뮤 D가 0이라는 얘기는 차가 0이라는 얘기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0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게 약을 투여했을 때 뭔가 효과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H0를 뮤 D가 0이다. 그리고 H1 대립가설은 뮤 D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유의 수준은 특별한 말이 없다면 0.0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표본이 대표본이라면 당연히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나 소표본이었다면 T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할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D 바 표본 차이에 대한 평균이죠. 이것을 뮤 D.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트 이제 D 바의 표준 편차의 추정량 이거였었잖아요. n분의 SD의 제곱이에요. 자,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유도 n-1이 되는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표본이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 n-1이 되는 T 분포를 따르게 돼요. 실내 구간은 뭐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T 분포의 그림을 그렸을 때 역시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양측 검전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꼬리 부분을 넓이가 다 합쳐서 유의 수준이 0.05니까 이쪽도 0.025, 이쪽도 0.025예요. 자, 이제 요 G 스퀘어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빗금친 영역이 기각력이에요. 기각력에 속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그 다음에 이 G 값이 아니라 T 값인데 잘못 표시해놨군요. T 값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는 n-1이고 그리고 2분의 알파니까 0.025예요. 자, 요 T 값을 계산해. 여기는 마이너스 T가 있겠죠. 자유도와 이 확률을 이용해서 이 T 값을 뒤에 부록에서 찾으면 됩니다. 요 T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이 T 통계량 값이 자,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각력 안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이제 요 T 값이 여기쯤에 있더라. 그러면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은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어떻게 놓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통계량을 쓸 것인지 이것이 이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뒤에 부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각력이 언제 속하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문장을 좀 줄였어요. 어느 지역에 방목되는 가축들의 소변에서 불수의 농도를 방목 초기에 일정 기간 후에 측정하기로 하고 방목 초기와 즉 위의 데이터는 방목을 시작했을 때의 그 불수의 농도를 측정한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래서 다시 각각의 소에 대한 불수의 농도를 조사를 했더니만 데이터 값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목 초기의 데이터 값들하고 불수의 양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불수의 농도들이 조금씩 달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11마리의 그 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불수의 농도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라는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에 이제 이거와 이거의 차에
농도에 대한 평균을 뮤d라 놨었을 때 뮤d가 0이다.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귀무가설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뮤d가 이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뮤d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불소의 농도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놓던지 의미를 그 부동호의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파악하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 수준은 0.0으로 놓고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 값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값들을 이제 책의 결과를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전산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어떤 걸 입력하세요. 이렇게 여기다 엔터를 치고 이걸 구할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다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될 텐데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그런 수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걸 다 계산했을 때 여기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해놨네요. 이게 크다는 얘기는 위의 데이터 값이 아래 데이터 값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예요. 즉 방목 초기의 데이터 값하고 방목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데이터 값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소의 농도가 더 얕아졌으니까 부동호를 왼쪽으로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0으로 그냥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D바를 계산한 결과가 13.8182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이제 쭉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뮤d는 0으로 놨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요.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0이라가 귀무가설 0이라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자, D는 13.8182 이렇게 계산합니다는 얘기예요. 8182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앞서 11마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11분의 SD의 제곱 이거는 이제 분산은 66.7916이 나오네요. 이거 다 계산하니까 이게 뭐가 나왔냐면은 5.6077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우측 검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측 검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자유도가 10이에요. 자유도가 10이고 0.05를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유도가 10이고 0.05 우측 검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 T분포에서 밑에 쭉 내려오면서 자유도가 10이고 위에 데이터 0.05가 만나는 그 값을 찾아보면은 그 값이 1.8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이 1.812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t 값을 계산하는 게 5.607이 나왔으니까 엄청 큰 값이네요. 여기쯤에 있어요. 5.6077 기강령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강령 안에 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불소의 농도가 차이가 없다라고 본 건데 귀무가설은 이 기강령 안에 속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니까 차이가 있다. 즉 이 데이터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방목 초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방목 초기에 불소의 농도가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값을 통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큰 값 이렇게 귀무가설을 확실하게 기억할 정도로 이 t 값이 t 통계량 값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짝 데이터 값에 대한 짝 데이터 값의 평균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것도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10장 5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비율의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추론을 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모비율에 대한 차를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이 모비율은 그 평균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모비율의 차에 대한 추정을 계산하는데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비율을 계산하는데 그걸 P1, 여기는 모비율을 P2라 놓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을 N1개를 추출했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N2개를 추출을 했어요. 자, 표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표본 비율이 여기는 P1 바, 여기는 P2 바라고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모비율 P1-P2의 추정량은 P1 바 마이너스 P2 바죠.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P1의 기대값이 자, 표본 비율의 평균은 자, 이제 이렇게 표본 비율의 평균 값은 모비율 P1이 됐었고 이게 P2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P1-P2의 차에 대한 표본 비율의 차에 대한 기대값은 기대값이 갖고 있는 성질에 따로따로 전개되고 상수 바깥으로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모비율의 차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계량으로서 얘를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비율의 추정량인 P1-P2의 P1 바 마이너스 P2 바의 기대값은 이거와 같다는 거.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한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리언스를 계산합니다. 바로 P1 바 마이너스 P2 바가 되는데요. 자, 이제 얘네들은 각각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수 따로따로 전개되고 상수는 나갈 때 제곱이 돼서 나가니까 P1 바의 베리언스 그리고 P2 바의 베리언스예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N1분의 그 다음에 이제 이 P1이 어떤 성공할 확률이라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은 1-P가 P1이 되겠죠. 또는 이제 Q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그냥 다른 문자를 쓰지 말고 1-P1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도 성공할 확률이 P2였다면 실패할 확률은 1-P2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P1 그리고 1-P1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본의 개수가 N2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N2분의 P2 1-P2 이와 같이 됩니다. 만일 표본이 소표본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도 분산 루트를 씌워가지고 통계량을 잡을 때 T 통계량을 잡으면 되고요. 대표본이었을 때는 표준화된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것, 즉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표준 편차를 생각하면은요. 표준 편차는 루트, 그 다음에 여기 N1분의 P1.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볼까요? 우리는 모비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비율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값을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통계량을 만들 때 이렇게 표본 비율을 가지고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량을 선택을 하는데요. 통계량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위에다 써볼까요? 자, 이제 통계량은 소표본일 때는 T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대표본일 때는 이제 G 통계량으로 잡으면 되고요. 자, T 통계량은 루트, 자, 요거예요. N1분의 P1 바 1-P1 바 플러스 N2분의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사하려는 것이 P1 바 마이너스 P2 바 마이너스 여기가 P1 마이너스 P2가 되죠. 자, 이제 이것이 T 통계량이 됩니다. 자, 이 T 통계량은 당연히 T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이 T 통계량을 따른다는 것,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P1과 P2를 모르니까 분산 추정량으로서 이 바를 붙인 것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그것을 이제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S 밑에 이제 첨자가 P1 바 마이너스 P2 바의 S의 제곱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S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자, 원래는 베리언스가 여기가 바가 안 붙은 것이지만은 이 표본 비율에 대한 차에 대한 분산을 계산할 때, 분산 추정량을 계산할 때 이걸 대신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모비율의 차이에 대한 추정으로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차에 대한 기대값은 P1-P2가 되고, P1-P2의 바의 분산 추정량으로서 S의 제곱, 그냥 간단하게 S제곱이라 하겠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추정량은 여기다 당연히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통계량을 만들 때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소표본일 때는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대표본일 때는 얘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하는데, 만약에 대표본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NP와 N1-P가 각각 5보다 크나 같으면 대표번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번이라면 T 통계량이 아니라 G 통계량을 잡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G 통계량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정기분포에 근사시킨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소표번일 때는 T 통계량을 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번일 때는 이렇게 G 통계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통계량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어느 분포를 이용할 것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신뢰 구간이라든가 뭐 검정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모비율의 차를 계산할 때 자, 귀무가설은 P1-P2가 0이다. 즉, 첫 번째 모집단의 비율 P1과 두 번째 모집단의 비율 P2는 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무가설이 P1-P2가 0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검정 통계를 할 때 책에는 대표본만 설명했으니까 대표본 갖고 얘기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이제 P1-P2가 같으니까 이거 0이에요. 자, 이제 이거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표본 비율을 각각 N1개 중에서 M1개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얘는 N2 중에서 M2개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잘 보면 이 말의 의미는 P1과 P2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쪽의 모비율과 이쪽의 모비율이 같다면 그러면 이제 공통 비율을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통 분산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공통 비율을 P바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P바는 이 개수들의 총합 N1 더하기 N2 분의 여기서 개수가 M1개가 추출됐다고 했었죠. 여기는 N2개 중에서 M2개가 추출됐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전체 총 표본의 개수는 N1 더하기 N2개고 그 중에서 이제 추출된 것이 여기가 뭐 5개, 여기가 6개라면 이걸 더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M1 더하기 M2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통 비율 P바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 자, 이제 이렇게 여기 보다시피 여기다 다 바를 붙여놨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거에 귀무가설이 이거였을 때 검정 통계량은 공통 비율을 사용해 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P1 여기가 P2였는데 얘네들 모두를 합쳐서 P바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좀 다시 적어 볼게요. 귀무가설이 만약에 P1-P2가 0이다 라고 나왔을 때는 여기가 0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G 통계량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꿔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P1-P2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자, 여기 분자가 똑같은 값으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P바를 이용해서 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P바 1-P바로 그 다음에 여기는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에요. 이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표준화된 정기분포에 근사적으로 가까워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실제 이제 거의 대부분에서 이 모비율의 차를 계산할 때 귀무가설은 P1-P2가 0이다 라고 많이 놓고 풀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주로 이제 앞으로 이걸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표준화된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에 양측 검전합니다 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 알파가 0.05예요 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쪽 끝도 0.025가 되고요. 이쪽 끝도 0.025가 되는 것은 여기 1.96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이 G 통계량 값이 1.96보다 큰 값이 나오거나 또는 작은 값이 나오나 이럴 때마다 큰 값이 나오면 요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기각용 안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만약에 이 값보다 작게 나오게 되면은 기각용 안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많이 해왔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제 10의 6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아마비 예방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 가짜약을 접종받은 대조 집단과 소아마비 백신을 직접 접종받은 처리 집단의 어린이들의 마비 증세를 보이는 비율을 각각 P1, P2로 놨습니다. 이때 이 모비율의 차이에 대한 추정값과 95% 신뢰 구간을 구하고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유의성을 검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값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표본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2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통계량 G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1 바 마이너스 P2 바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는 P1 마이너스 P2. 자, 그 다음에 루트. 자, 여기에서 N1분의 P1 바 1 마이너스 P1 그리고 N2분의 P2 바 1 마이너스 P2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검정 통계량을 잡을 때 자, 귀무가설을 P1 마이너스 P2가 0이다 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대립가설은 P1 마이너스 P2. 자, 이 P1과 P2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만 표본 비율을 잘 보면 20만 1000 얼마 몇 명이고 20만 700이니까 인원수는 기껏해 한 500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증세가 나타나는 수가 월등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조 집단의 증세가 나타날 비율과 그 다음에 처리 집단의 증세가 나타날 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대립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다시피 P1과 P2가 같다라는 이 귀무가설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P1 바, P2 바를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한꺼번에 P 바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N1 플러스 N2. N1, N2는 얘가 표본의 크기 N1이고 여기가 M1입니다. 여기는 N2라 쓰고 여기를 M2라 썼을 때 N1 더하기 N2분의 M1 플러스 M2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자, 이제 이렇게 귀무가설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 P 바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죠. P 바 1 마이너스 P 바 그리고 여기는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이 통계량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5%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유의 수준은 0.05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대조 집단에 대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P 바와 그리고 P1 바와 그리고 처리 집단의 자, 표본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20만 이거는 이제 20만 1229명 중에서 110명이란 얘기예요. 그다음 여기는 20만 745명 중에 33명이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비율을 P 바를 계산하는 것은 이거 두 개 더하면 20만 1220 그냥 덧셈으로 표시할게요. 20만 745명 분의 그 다음에 110 플러스 33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계산 결과를 구해서 여기다가 다 대입합니다. 여기서 N1은 20만 1229, N2는 20만 745예요. 그래서 다 계산했을 때 이 G 통계량 값, 이제 이거 생략하고요. 이 G 통계량 값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G 통계량 값을 계산해 본 결과 그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6.436이에요.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6.43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귀무가설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측 검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측 검정을 했을 때 요 기각력에 속하는 것이 오른쪽 반의 확률이 0.05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요 G 통계량 값에 이 G 값은 1.645가 나와요. 우측 양측을 검증하게 될 때는 0.025, 0.02면 이게 1.96이 나오지만은 단측 검증할 때 여기 1.645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이 G 값은 6.436이니까 엄청 크게 나온 값이잖아요. 6.436이에요. 그럼 이 G 값은 보다시피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기각력 안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는 얘기는 곧 대조 집단과 처리 집단에서 대조 집단은 가짜약을 투여를 한 거고 처리 집단은
정확하게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를 해서 얻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곧 무슨 말이냐면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를 하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모평균의 차 그리고 모비율의 차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추론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과 비율에 대한 추론 과정은 학습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분산에 대한 것은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우리가 이 다음 단원 교재 제11장이 되겠네요. 분산에 대한 추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